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3, 4월 교육학 심화 이론에 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최근에 교육학 출제 경영이라든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제 합격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학에 대한 중요성이라 할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빠. 그래서 교육학이 뭐냐면 교육학에 비중을 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학원에 어느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요즘 왜 교육학 강의를 잘 안 듣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학이 좀 쉽게 집중도 되고, 그 다음에 채점도 가능하면 학생들한테 이제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 엄격하게 채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학생들이 전공이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공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그런데 학생들이 전공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전공을 공부하고 나서 교육학을 이제 전공이 어느 정도 되면은 교육학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공이 끝도 gat도 없잖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계속 전공하다 보니까 교육학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요약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점수가 보통 몇 점 정도 나오느냐 그랬더니 한 12점에서 3점 이 정도 나온다고 그래. 그러면 12점이나 13점 가지고 임용고시 합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 왜냐하면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까지 계속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차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놔야 되잖아. 그래서 교육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설명한다면, 첫 번째는 합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런 뜻이요. 최소한 18점 이상, 18이나 19점 이상에서 20점 이 정도 맞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점이나 13점. 그러니까 전공에 너무 전공의 학습량이 많아가지고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교육학을 계속 미루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학이 12점이나 13점을 받게 된다면 1차에서 커트로 합격하거나 아니면 1차에서 뭐 한 1, 2점 정도 더 맞았다고 해봐. 그럼 결국 2차에서 떨어지게 되잖아. 그럼 2차 점수에서 내가 뭐 면접이라든지 실기라든지 뭐 돈 수업 시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뒤집어야 되겠다. 근데 본인만 그런 생각을 갖겠어?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을 갖겠지. 그래서 2차에서 뒤집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정말로 현장에 기간제 교사를 했다든지 그러면서 능수능란하게 학생들을 잘 수업 시연이라든지 할 때 잘 이끌어가는 그런 학생 말고는 1차의 점수를 뒤집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완전하게 합격하려면 1차에 커트보다 5점 이상은 받아야만이 확실하게 합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5점 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육학이 아까 방금 12점이나 13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거의 19점 이상을 받아야만이 확실하게 안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내가 볼 때. 학생들이 1차 시험 보고 나서 합격했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한테 연락이 오거든. 그러면 이제 1차 보고 나서 2차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라 해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수업했던 것에 대해서 나한테 직접 와서 시연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은 내가 무료로 시연을 해주거든. 근데 시연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면접이라든지 수업 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줄게. 그래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수업 시연이 거의 비슷해. 그리고 이 수업하는 진행하는 과정이 이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학생들한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주 평범하게 똑같은 톤으로 목소리 톤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높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게 돼.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2차에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1차에서 한 5점 이상 받은 학생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에서 그 5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5점 이상 받기 위해서는 교육학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교육학을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1년 내내 교육학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교육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단기간에 교육학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예. 요번에 만약에 3월, 4월 달에 이 쌍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그 내용만 여러분이 완전히 잘 소화한다면, 2달만 열심히 소화한다면 교육학에 대해서 어떤 문제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내내 교육학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한 2달 동안만이라도 집중해 가지고 교육학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전공에 더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학이 시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교직관을 확실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 공부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최소한 여기서 중요하다, 별표 3개를 이렇게 쳐주고 그러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학교 현장과 관련해 가지고 잘 이해하고 이것을 현장에 가서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건전한 교직관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교육학을 단순하게 점수만 대충 맞아가지고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자신감을 확 갖고, 그리고 나서부터 전공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 공부했던 것에 의해서 내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지도하고 이런 대안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교육학의 그 교사로서 2차까지도 합격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재작년이지, 벌써 2년 됐네. 그 친구가 이제 그 사서인데 1차에 합격했거든, 바로. 근데 그 합격했던 합격기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는 여기서 교육학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현장에 그 도움이 되는 이론일 것이다, 도움이 되는 개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현장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해 점검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구술 테스트인데 그것에 열심히 참여했어. 그 친구는 대구에서 여기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첫 차 타고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강의 듣고 가는데, 그때 이해 점검을 하는데 인강 듣는 학생들은 이제 줌으로 하거든. 근데 줌으로 하는데 그 서울역에서 차 타기 전에 서울역에서 직접 줌으로 이해 점검에 참여하고 막 그랬던 친구라고.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만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교육학의 점수를 잘 맞을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학의 이제 출제 경향. 교육학의 출제 경향을 보면 옛날에는 이론 중심의 출제 경향이었어요.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교육학을 통해서 점수 차이를 두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이론 중심이라기보다는 이론에다가 플러스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론이라든가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암기, 중요한 내용에 대한 암기, 그 다음에 이것을 학교 현장에 적용, 이 세 가지를 잘 해야만이 교육학에 대한 점수를 잘 나오는데, 옛날에는 아까 방금 이 암기, 이론 중심이다 보니까 암기 중심의 형태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최근에는 암기보다 이것이 출제됨으로써 이것이 출제됨으로써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적용,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진 거지. 암기보다, 암기의 양이 옛날에는 만약 한 60%였다면 지금 암기에 대한 비중이 한 30%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들을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학교 현장과 관련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여기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수인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생, 그 다음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 1년 동안 하지 않았어.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옛날에 했던 것이고 최근에는 7월, 8월이라든가 아니면 9월, 10월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 여기만 참여했던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1년 동안 나한테 교육과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9, 10월 모의고사만 본 학생들도 거의 다 19점 이상이었어.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점수가 낮은가 봤더니 주로 초수인 학생들이 점수가 낮아요. 내가 여기서 점수가 낮다고 말은 12점, 13점 이야기한 게 아니야. 내 강의 들은 학생은 최소한 거의 17점 이상이에요. 17점, 18점. 그러니까 17점, 18점 점수를 받게 되더라, 초수 학생들이. 그럼 1년 동안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장수생은 1년 동안 공부를 한 학생 중에서 장수생은, 여기서 장수생이라는 것은 기간제 교사를 했다든지 사회 경험이 좀 많은 친구들을 말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역시 19점 이상을 받더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한테 한 3, 4년 전에 또는 심지어는 한 7, 8년 전에 강의 들었던 학생 중에서도 9, 10월 모의고사를 볼 때만 찾아와요. 그리고 공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론을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 10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19점 이상을 받더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초수 중에서 분명히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초수인 학생은 그럼 왜 17점이나 18점밖에 나오지 않는가 봤더니 이 친구들이 학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학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학 이론이라든가 개념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예를 나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한다, 그 말은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작년에도 나한테 가정과 학생인데 점수가 몇 점 맞냐 그랬더니 17.33 맞았대. 나한테 처음 강의 들었거든. 그랬는데 물론 전공 점수가 훨씬 낮아가지고 떨어졌지만 17.33 가지고 전공만 어느 정도 남들만큼 맞았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는 점수예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한 19점 가까이 맞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현장의 경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 여기에 있는 현장 중심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예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야만이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다양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그래서 나도 여기서 예를 많이 들어주지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더 많은 예를 생각해 보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먼저 출제를 하고 이것을 검토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현장의 교사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출제된 게 아니고 현장의 교사가 먼저 출제를 해. 교사가 출제를 하고 검토를 누가 하냐면 교수님들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수님들이 먼저 출제를 하면 어떤 문제를 출제를 하겠는가 생각해봐. 교수님들은 이론에 강하고 현장의 교사들은 현장의 문제에 다양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론에 비중을 둬서 출제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너희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가려내야 되니까 그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학 잘 속에 깊은 데에서 공부한 사람이 점수를 잘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교수님 자신이 좋아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수님의 스승님께서 쓴 책 중에서 좋은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걸 출제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교수가 먼저 출제한 게 아니라 현장의 교사가 먼저 출제를 한다 이게. 그럼 현장의 교사는 어때? 이론에 대한 교육학 이론에 대한 것을 아무리 임용고시했다 하더라도 한 2, 3년 지나면 이론에 대한 걸 거의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 어차피 이 임용고시는 결국은 현장에 나와서 학생들이 그 임용고시 합격한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필요한 지식들이 무엇인가? 현장과 관련된 지식들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전공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무엇을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겠어? 기출문제가 많이 남아있겠지.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현장에 유용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라든가 개념을 출제를 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것과 해결을 방안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학원에서 강의 들었던 것이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자신들이 교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냐면 옛날에는 교수님들이었는데 지금은 현장의 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문제가 더 어디서 출제됐냐면 교육학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어요. 기출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새로운 이론을 테스트하는 것보다 현장의 교사로서의 능력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정형화되는 이론을 공부를 하되 여기에 있는 현장과 관련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장수생하고 초수생하고 모두 다 그 임용고시 공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 학습 곡선을 한번 보자면 성취 그 다음에 시간 학습 곡선을 보면은 이와 같이 부가속의 학습 곡선이 있고 이와 같이 정가속의 학습 곡선이 있어. 쏜다이크는 학습 곡선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습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갖다가 연습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학습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은 연습을 통해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계속 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정가속, 부가속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 자세히 공부하겠고, 일단 정가속은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진다 이런 뜻이고, 부가속은 기울기가 점점 더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1월, 2월이라고 해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정가속 형태를 보이는 그러한 학습 곡선을 보이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면 소수 학생들이 여기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장수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물론 열심히 공부했던 장수생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 시험을 보긴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초수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5, 6월 달에 이렇게 봐봐. 5, 6월 달에 지금 여기 있는 초수생은 이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다는 이야기고, 장수생은 이만큼 공부를 했다 이런 뜻이죠. 예. 여기 5, 6월 달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장수생은 작년에 공부를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지. 거의 다. 뭐 거의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만약에 5, 6월까지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거의 다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초수생 처음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이 장수생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뜻이죠. 예. 물론 한 9월이나 10월쯤 되면은 어떻게 돼? 9월이나 10월 되면은 점점 더 여기에 있는 이 폭이 여기가 여기보다는 더 좁혀지겠죠. 이렇게 여기 좁혀지겠지만 여기에 능가하지 못하니까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지. 예. 그러면 여기에 능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는 장수생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돼? 여기서 11월 달에 시험 볼 때 여기만큼 장수생보다 오히려 더 성적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더 많이 한 꼴이 된다는 뜻이지. 어떻게 성민 선생 알겠지? 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학만은 최소한 이 학습 곡선을 내가 3, 4월 달에 만들어 줄게.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들을 진짜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3, 4월 달에 이 쌍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쌍끌이 완전 학습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암기하라는 중요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내가 월요일 화요일 날은 내가 교육학을 한번 2달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투자하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5월부터 전공에 더 집중 투자하면 되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하더라도 월요일 화요일만 교육학 하면 되는 거니까 수요일부터 나머지 시간에는 전공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만 열심히 하게 된다면,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장수생을 능가하게 되니까 얼마든지 올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전공도 마찬가지 교육학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 제가 4년 전에 희소학원에서 한 4년 근무를 했었거든. 4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물론 제일 많았고 엄청 많았지. 그런데 그때 내가 했던 방식을 우리 학원에 있는 전공 선생님들이 그걸 거의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일종의 이해 점검, 구술 테스트. 그럼 이해 점검을 이제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전공은 또 분량도 많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공부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백지 쓰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계속 탑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 4월 동안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3, 4월 동안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강의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겠죠? 자, 3, 4월 강의는
거기에 있는 그 프린트물 여기 나와 있었죠?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강의의 구조와 쌍끌이 교육과 완전학습 교재를 설명한다 그랬어. 예. 쌍끌이 완전학습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중요한 그 문제, 작은 문제에 대한 답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안, 우리가 전공이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에서 실제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보통 4개가 나오잖아요. 4개의 논점이 나와. 4개의 논점이 나오는데 이 논점에 대한 답안들을 전부 다 구성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쌍끌이라는 교재다 이런 뜻이야. 그래갖고 2015년도에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주 이 교재를 만들었죠. 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강의를 한 선생님들이 내 쌍끌이를 갖다가 이제 뭐랄까 벤치마킹 했다 할까 그래가지고 무슨 톡톡이라든지 탁탁이라든지 막 다양한 책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그와 같은 책이 나온 것이 바로 쌍끌이였어.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주도에 나갔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방문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문각에서 3년 근무하고 희소로 이제 와가지고 희소에서 4년 근무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가장 학생 수도 많고 잘 나갔기 때문에 그래. 그 이후에 이제 내가 해커스로 옮겼는데 해커스가 이제 학원이 조금 전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열심히 못한 거지. 좀 힘들어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쌍끌이라는 책은 아주 여러분들한테 합격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완전한 그런 책이다 해가지고 쌍끌이 교육학 완전학습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쌍끌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죠? 쌍끌이는 이제 주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이제 쌍끌이 어망 이런 말을 쓰잖아. 쌍끌이 어망이라는 말은 이중 어망이라는 뜻이요. 이중 어망으로 이제 고기를 만약에 잡는다고 해봐. 그렇다면 작은 새끼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적중을 위한 교재다. 이런 의미로 내가 쌍끌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2014년도에 시험 문제가 하나 어려운 게 하나 나왔어. 그게 뭐였냐면 자유교육하고 그 다음에 위긴스 맥타이의 역방향 설계가 나왔는데 그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현장 중심의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론에 치우친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당황했어.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더 완벽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도 전부 다 적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쌍끌이라는 명칭까지 써가지고 쌍끌이 교육학 완전학습 이렇게 지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재를 설명하는데 먼저 구조적인 내용,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쌍끌이 내용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구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것은 1월, 2월 달에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는 못하고 그래도 전체적인 이 교과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쌍끌이 완전학습의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 왜 구조가 필요하냐면 이것이 오스벨의 유미 수용학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부호화 전략 중에 조직화라는 전략이 있잖아요. 조직화라는 전략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시, 그 다음에 이것은 미시.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 달에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쭉 정리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3, 4월 달에는 쌍끌이 완전학습을 통해서 미시적인 그 부분에 수준을 맞춰가지고 정교화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시하지는 않고 이것도 한번 개괄적인 걸 설명하고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나서 중요한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데 390제 이 문제를
이미 이제 한 그 15일 전에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차 선생 그거 봤어? 390제 본 적 있어? 못 봤구나. 그래서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매 시간마다 이 390제 자료를 나눠주겠어. 이것은 교육학 중에서 중요한 내용,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왼쪽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문제 해가지고 문제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답안을 써놨어. 1, 2, 3, 4. 자세히는 못 써놓고 반드시 암기해야 될 롱거들을 이렇게 써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에 것을 가리고 이쪽에 문제만 보면서 안 보고 말을 해봐야지. 말을 해가지고 확인해보고 안 보고 말해보고 확인해보고. 예, 그래서 이것은 스키너의 즉시 강화의 원리. 예. 스키너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했어? 리스판스, 어떤 행동에 대한 후속 자극을 강화 자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벌이 아니라 강화 자극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잠재적 교육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문제 써놨어 거기다. 잠재적 교육관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이 여기다 잠재적 교육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해보고 여기를 확인해 봐야지. 예.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계획한 바 없으나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이다. 아,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맞았네. 그러면은 이것은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표시를 해야 되겠지? 이것은 맞았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든가 그건 마음대로 해. 내가 틀린 게 많다 하면은 갈표 표시하는 게 낫겠지?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영교육과정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또 맞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틀렸어. 그러면은 이 표시를 해놔. 그다음에 이것도 틀렸어. 그러면 이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1번, 2번은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내가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그래서 1번, 2번은 할 필요가 없고 3번부터 보는 거지. 자, 3번에서 예를 들어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알아봤더니 내가 정확하게 맞췄어.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이나 교육 철학을 통해서 채로 다시 한번 걸러가지고 목표를 확실히 확정짓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가 결정이 되면 목표 설정,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평가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 그렇다면 이번엔 또 다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봤더니 요번에 또 틀렸어. 위긴스의 역방설계를 말하라 했더니 그 말을 설명 못했어. 그럼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3번까지는 다 봤으니까 3번은 이전에 한번 틀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을 다시 한번 보고 말해보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옛날 외웠던 대로 정확하게 말했다면 3번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4번인데 또 틀렸어. 그러면 또 동그라미 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저 끝까지 하고 나서 다시 안 보고 말해봤어. 그랬더니 이것은 맞췄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복습을 할 때 1번, 2번은 이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1번, 2번 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3번이나 4번 동그라미가 많이 쳐 있는 걸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390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3월, 4월 달에는 중요한 별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최단기간에 교육학을 정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습하는 어떤 것을 복습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항상 1번부터 복습을 하게 된다면 시간만 허비가 되잖아.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해두고 여러분의 전공도 마찬가지죠. 전공도 공부할 때도 항상 공책을 가지고 양쪽에 이제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면 양쪽에 공책이 있잖아요. 왼쪽에는 문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답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이런 표시를 내가면서 복습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 여러분이 이제 너무 전략을 생활화하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 공책을 빽빽하게 쓰시는 분이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1, 2, 3, 4, 5, 뭐 6까지 있으면 6까지 해가지고 쫙 쓰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1번, 2번, 3번 3개만 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4, 5, 6번까지 굳이 거기서 쓸 필요가 없고 여기는 여백을 남겨놔 이렇게. 예, 왜냐하면 나중에 1, 2, 3번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내용, 암기해야 될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여백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백을 남겨놓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만들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야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는 또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3이면 2-3, 2-2면 2-2.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3번과 관련해갖고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3-1, 3-2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내용을 거기다 추가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와 같이 이것은 잘 몰랐는가 알았는가 이 표시를 확실히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아주 쉽게 최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암기를 안 하고 합격할 수는 없거든. 그렇다면 결국 암기를 하는데 암기를 행동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 반복 연습하면 그것은 암기가 효율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인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지주의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스웰의 유의미 수용 학습을 해야 돼. 유의미 수용 학습. 그래야만이 암기량이 줄어들게 되고 지식을 덩어리로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식을 덩어리로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암기를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미 형성 시간이라고 내 카페에다가 신태식 교육학 연구소 카페 있어요. 그 카페 주소 나와 있죠. 왼쪽에 아카데미 21이라고 여기에 보면은 의미 형성 시간이라는 코너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 공부를 했어. 오늘 공부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공부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지.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카페에다가 의미 형성 시간 이 코너에다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오늘 예를 들어서 영교육과정 공부했다. 그러면 영교육과정이란 여러분 스스로 의미는 무엇이고 이번에 무엇이다. 이것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거기다 쓴다 이런 뜻이야. 자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두 번째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뭐 타일러다 그러면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 하면 또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걸 써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쭉 봐가지고 잘 썼는가 못 썼는가 체크해가지고 이거 상당히 정확하다.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이 의미 형성 시간에 코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멘트를 날리면은 복습도 되고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이 지금 단기간에 교육학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원별 실전 모의고사를 한 5번 보려고 그래.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3번을 봤거든. 근데 5번 보려고 그러는데 가끔 5번 보면은 아이고 이거 공부도 하지 않은데 어떻게 답안을 쓰나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책을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북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주면 2주부터 주라고 그래. 2주부터 문제를 주면 이 문제에 그 주에 공부했던 그 주라든지 아니면 전주에 공부했던 거 최소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책을 보면서 답안을 작성하면 돼. 근데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논술 쓰는 요령, 이 스킬 이것을 내가 알려줄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 요령을 익혀가지고 그 요령대로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1월, 2월 달에는 답안 작성이 좀 어려웠어. 왜 그러냐면 강판 노트라고 해갖고 강의하면서 판서했던 그 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거든. 근데 여기에 있는 쌍끌이는 이 쌍끌이라는 책은 자세하게 다 설명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쌍끌이만 보고도 금방 답을 찾아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찾아 쓰면서 아, 쌍끌이에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다가 밑줄도 긋고 여기에 있는 별표도 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복습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과정 중심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 그 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내가 답안을 작성해 본다. 근데 답안 작성하려면 논술 쓰는 요령 모르면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답안 작성 요령을 내가 알려준다 이게요. 그래서 그 알려준 대로 답안을 작성하면 여러분이 논술 쓰는 요령을 금방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있는 사람은 의미 형성 시간에다 갖다가 답안을 작성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 이제 추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해 점검을 한다 했죠. 이해 점검. 이해 점검. 이것은 구술 테스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390제 중에서 내가 이런 것을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직강생은 화요일날 그 다음에 인강생은 월요일날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 끝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면서도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390제에 있는 걸 중심으로 물어봐. 그리고 나서 책 교재 내용 중에서 얼마나 이해가 잘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아, 이 친구가 내가 질문하면 답변을 잘한다 그러면은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은 문제를 물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해요. 그래야만이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지적 갈등을 유발해야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더 높여주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 점검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 근데 이해 점검을 하는데 첫 주는 학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제 2주부터는 이제 양이 좀 많아진다 이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공부 방법이랄까, 공부 요령.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최단 기간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어려워. 열심히 노력만 해가지고 합격한다고 한다면은 좋겠지만, 그럼 다 1년 동안 임용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열심히 노력하지. 노력을 하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효율적이니. 자, 교육의 차례만 설명하고 나서 10분 쉬었다 하겠어요. 자, 교육의 기초가 있는데, 교육의 기초가 문제가 이제 한 7개 정도 있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어.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는 이와 같이 제 9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게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의 유형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자, 교육 과정 유형 역시 교육 과정 유형인데 내용에 따른 유형, 공식성에 따른 유형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 개발 모형, 그 다음에 통합교육 과정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그 다음에 공식성의 정도에 따라서 4번, 내용에 따른 4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구성 절차, 내용 선정의 원리, 조직의 원리 해가지고 전부 3번 이렇게 나왔어. 자, 교육과정 평가 모형, 이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죠. 이것은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중앙과 지방 부분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한 번 나왔어. 근데 초등에서는 여기서 초등에서 3번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초등에서 3번 나왔어. 중등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중등에서 나온 것은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란 표시. 그 다음에 초등에서 나온 것은 파란 것까지 추가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보면은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 의미와 개발하고 여기 있는 교육과정 평가 모형만 빼놓고 나머지 다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교육과정은 매년 출제돼.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교육과정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 일단 여러분은 4점은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심리학인데, 교육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보다시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자, 현재까지 지능이론 여기 2개 가지고 한 번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비고치기 인지발달 이론은 여기에서 나왔다기보다 교수학습 이론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순수한 이론적인 것은 한 번,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 한 번, 동기 이론이 한 3번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행동수정 기법 한 번, 반두라 한 번, 굳이 더 추가로 이야기한다면 2번까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한 번에서 2번. 왜냐하면 반두라의 사회 인지학습 이론에도 해당되고 또 교수학습 이론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실제 교육심리학의 내용을 보면은 양은 많은데 시험 문제 출제는 많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은 많은데 그렇지만 이미 출제가 됐지만 또 출제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영역이 바로 동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은 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아니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 이론, 전이 이론 이게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정보처리 이론은 인지주의이기 때문에 구성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시험 문제 안 나왔어. 왜냐하면 지금 대세가 구성주의잖아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인지주의 이론을 잘 알아야 효과적으로 학생들한테 부호화시키고 행동주의자들처럼 반복 연습만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효과적으로 부호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이론이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의 전이 이론. 전이 이론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후속 학습을 촉진시켜주고 무엇을 가르쳐야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도 사회생활을 잘할 것인가. 이것이 전이에요, 전이. 전이라는 것은 선행학습의 결과가 후행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죠. 그럼 후행학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이 이론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만이 전이를 촉진시킬 것인가. 이것을 선생님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신의 교과 수업이라 하더라도 이걸 협동학습을 해야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배워가지고 상급학년에 가서도 잘하고 나중에 사회생활도 잘하고, 여기서 토론 수업을 잘해야 학생들이 상급학년에 올라가가지고 토론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토론도 잘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해야 돼. 그래서 전이 이론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이 이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교과서는 이미 내용이 다 선정된 거잖아요. 내용이 다 선정됐잖아.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가르치는 방법도 거의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전이 이론이 그렇게 중요치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전이 이론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이론인데, 교수학습 이론은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은 지금 이건데, 이 중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왔는가 잘 봐. 여기에 있는 켈러, 그 다음에 구성주의, 다 구성주의에서 나오고 협동학습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협동학습에서 한 번, 자, 구성주의의 교육적인 적용과 시사점, 여기에서 3번 시험 문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켈러의 동기 설계 모형 한 번, 간의 학습 조건, 이것은 교수 설계 모형하고 함께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 모형과 함께 간의 학습 이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브루너의 발견 수업 이론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하고 함께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수 학습 이론에서도 여전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것이요. 여전히 켈러, 그 다음에 협동학습, 구성주의, 이것이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응용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전공에서 많이 나온 것은 오스벨, 과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오스벨, 이것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을 학생들이 잘 이걸 알아야 돼.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되잖아. 수업을 하는데 유의미 설명식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교육학 설명할 때 오스벨의 유의미 설명식 수업으로 수업을 해. 물론 100%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 있거든. 그것은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 할 수가 없지. 실사성과 구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아이디어의 집합체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 한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교육학이 이론이기 때문에 거의 교육학의 이론들은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으로 한 80%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교육학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조직화해서 설명하니까 암기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것들 하나의 시사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지만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다. 그 다음에 교육공학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교수 설계 모형이에요. 여기서 3번이나 나왔어요. 딕과 캐리, 그 다음에 실즈와 리치, 그 다음에 조나센, 구성주의, 조나센 모형이 나왔어. 그 다음에 매체의 교육적인 활용, 이것도 교수 설계 모형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하인리의 어슈어 모형,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교육적 활용, 그 다음에 제 7절에 나와 있는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것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도 앞으로도 계속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교수 설계 모형 중에서 구성주의 설계 모형, 조나센, 이 모형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 조나센하고 어슈어 모형. 왜냐하면 그 비대면, 다시 코로나가 널리 퍼져가지고 문제가 비대면 수업으로 바뀐다든가 그러면 또 어슈어 모형이 또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어슈어 모형하고 조나센 모형,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줌을 활용한 수업, 여기서 한 번 나왔다. 아까 이야기했죠. 7, 8, 9절 중에서 한 번 나왔어. 위키피아도 한 번 나왔어. 위키피아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평가인데, 교육평가는 역시 거의 매년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돼. 거의 매년 출제된다. 자, 교육평가는 평가 시기에 따른 평가 유형, 형성평가 전부 3번 나왔다. 진단평가, 형성평가 2번, 형성평가, 그 다음에 교육관과 평가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한 번 나왔고, 참조 준거에 의한 교육평가 유형, 이것도 4번 나왔어. 4번.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지. 수행평가의 종류 중에서 자기평가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평가 도구의 양호도, 신뢰도, 타당도 2번 나왔고, 신뢰도, 타당도, 평가 도구의 신뢰도 한 번 이렇게 나왔고, 평가 도구의 양호도 중에서 타당도가 2번 나왔고, 정의적 영역의 평가의 중요성과 평정상의 오류, 이것은 초등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 초등에서 한 번 시험 문제 나왔다. 앞으로도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여전히 현재 동그라미 친 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 다른 데는 나올 가능성이 낮아.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교육연구통계, 생활지도 파트 있는데, 교육연구통계에서는 시험 문제가 굳이 따지자면 표집 오차에 대한 것이 한 번 나왔어요. 출제 가능성 있는 것 중에서 학교 현장과 관련된 교육 연구의 종류가 있어. 종류이
사회성 측정법이라든지 문화기술연구라든가 종류 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연구통계는 전공이 아니라면 거의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여러분이 전공을 위해서 전공과 좀 관련된 전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정도에 불과해. 자, 생활지도에서는 비행이론 나왔고 한 번, 정의적 상담이론 한 번, 그 다음에 행동적 상담이론 한 번, 제5절에 행동적 상담이론 한 번씩 나왔는데 앞으로 나온다면 인지적 상담이론, 이것이 RBT론이라고 해가지고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치료 기법 또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상담이론, 이것이 나올 수가 있어. 자,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상담관계의 조건, 이것은 이미 여기에서 정의적 상담이론하고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거나 다름없는데 나온다면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담관계의 조건, 비행이론, 인지적 상담이론. 자, 제일 시험 문제 안 나온 영역이 교육연구통계. 연구통계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진로 발달 이론이 있는데 진로 발달 이론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서 한번 이미 나왔죠. 지금 노란 색깔이니까. 그 다음에 진로 발달 이론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자유학기제와 관련해가지고 왜 자유학기제를 실시했는가? 이것이 바로 진로 발달 이론 중에서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 사회학습 이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학에서는 이와 같이 지금 노란 것이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 결정 모형, 그 다음에 이 안에 기획이라는 게 있는데 기획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조직 이론에서 2번 이중 조직, 그 다음에 관료제 조직, 순기능과 역기능, 이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학교 조직의 성격과 학교 문화에서 한 번 나왔고, 동기 이론에서 안 나왔고, 지도성 이론에서 시험 문제 2번, 변혁 지향적 리더십, 교원의 자율 장악과 교원의 연수의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여기에서 4번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 4번. 장학의 종류와 장학 방안, 이 2개 합쳐가지고 4번. 예산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고 주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다. 전문학습 공통점까지 합치면은 거의 5번 정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행정 파트는 여기에서 앞으로도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끔 만약에 예산 중에서 ZBB 해가지고 연기준 예산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기출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작년에 기출문제에서 나온 이유가 더 이상 출제될 것이 없어.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은 현재 이미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것을 응용하는 문제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교육사회학에서는 3번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3번 나왔는데 실제는 다른 과목하고 중복이 돼. 그러니까 한 번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한 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해가지고 문화실조에서 한 번 나왔어. 근데 이 문화실조는 교육사회학에도 나오고 교육심리학에도 나와. 교육심리학에도 나와. 그러니까 교육사회학 문제라고 딱 말할 수가 없어. 교육심리학에 해당되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나온다면 신교육사회학이 나올 수가 있고,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평등, 이것이 나올 수는 있으나 교육사회학은 별로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 좀 안타깝지. 교육사회학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본론에 4개의 논점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각각 4점씩 해가지고 4점이나 3점씩 해가지고 나오는데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 과정,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가르쳤으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평가. 이것을 평가를 잘하고 교육 과정을 잘 선정해 가지고 가르치고 평가를 잘하면 교사로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그래서 교사의 자질이나 역할 이런 4개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 그러면 교사의 자질이나 역할이 교육 행정학이잖아요. 교육 행정학이나 교육 사회학이 이 속에 포함될 수가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 교육 행정학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사회학은 어디 들어갈 구멍이 없어. 출제하는데.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은 교육 심리학, 교수 학습 이론, 교육 공학,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육 방법에서 출제가 되기는 되는데 심리학, 교수 학습 이론, 교육 공학이다 보니까 가장 범위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 평가는 거의 매년 출제가 돼. 거의 매년. 그래서 교육 평가에서 한 번 출제 안 된 적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교육 방법에서 2번 출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4개 파트니까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수학습이론, 교육공학, 그 다음에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교육사회학은 자동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교육사철학도 마찬가지고 빠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전공과 관련된 부분도 다 이 영역이에요.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1번, 2번, 3번이잖아요. 전공 교육과정 관련된 거 이거.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교육심리학, 교수학습이론, 교육공학 전공과 관련되고 교육평가도 전공과 관련돼.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되면서 이것은 교사로서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니까 교육행정 파트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출제 경향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문제 하나 더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이론 하나 나오면 어떠냐, 개념 하나 더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요. 교육학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1점 더 맞아서 뭐 하려고. 그래서 1점 그냥 그것은 한 5년에 한 번씩 나올뚝 말뚝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나는 19점 이상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그 파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나온다면 논술 쓰는 요령을 익혀가지고 그 요령에 따라서 답안을 쓸 수 있는 그 테크닉을 길러야 돼. 그러면은 교육학은 항상 19점, 18점 이상 다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해. 옛날 객관식 범위는 이만큼이요. 근데 주관식의 범위는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도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이 정도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다 지쳐버리지. 어떻게 암기하겠어 다. 암기해도 써먹지도 못하지. 암기 다 했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시험 문제 나오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라 이런 뜻이야. 벗어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갖고 또 20점 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성인 교육론 중에서 학습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습 조직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은 교육 행정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육 사회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육 행정학에서도 평생 교육에서도 다루고 교육 행정학에서도 다루고 그래서 학습 조직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 그럴싸하고 거대한 공교육 위기의 교육 개혁 방안, 대안학교 홈스쿨링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가 않아. 이것은 행정고시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정책을 위반하고 기획하는 행정고시에서 나올 문제지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교육사. 한국교육사 정말 미안한데 안 나와 거의. 그러니까 한국교육사는 공부하고 싶으면 서당교육.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에 과거제도가 있는데 과거제도 이 2가지만 알아두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거제도, 서당교육.
예. 과거 제도는 오늘날의 우리 수능이라든지 또는 임고라든지 이런 모든 공채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전부 다 과거 제도하고 거의 유사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고, 서당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 이 개별화 무학년제 여기가 아주 바람직하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선생님 수만 많다면 개별화보다도 좋은 수업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개별화하는 것이 뭐예요? 과외 수업하는 것이 개별화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돈 많이 들어가지고 과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별화가 가장 좋으니까 그런 거지. 자, 개별화. 자, 그 다음에 서양 교육사에서 이게 시험 문제 하면 자유교육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온다면 자연주의 교육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온다면 신인문주의 중에서 학자 중에서 헤르바르트가 있어. 헤르바르트의 교수 4단계가 있어. 전공에서도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자연주의,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 네? 자유교육에서는 자유교육은 이미 나왔고, 여기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서양 교육사는 나올 만한 것이 3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철학. 교육 철학은 교육 철학. 교육 철학은 이것 굳이 인식론 중에서 구성주의인데 교육 철학에서 딱 나왔다고 말할 수가 없어. 실제는. 왜냐하면 교육 철학에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에서도 다루고 교육 심리학에서 다 다뤄.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나왔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 교육 철학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교육 철학에서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실존주의, 이게 나올 수가 있다. 실존주의. 우리의 일반적인 교육은 전부 다 어떻게 연속적인 교육을 추구하지. 연속적 교육. 연속적 교육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구구단부터 덧세 4층 연산부터 알아야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연속적으로 올라가야지.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뭐해? 이 위계성이 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이 특정한 학년에서 제대로 이게 결손이 생겨버려. 공부를 안 했다든지 딴짓했다든지 뭐 결손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이상으로 올라갈 때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연속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존주의에서는 연속적 교육을 지향한 게 아니라 비연속적인 교육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깨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지. 그럼 왜 비연속적 교육을 주장하는가? 선생님이 백날 설명을 한들 학생이 왜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면 공부를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학교를 의무교육이니까 학교를 가고 부모님이 학교 가라 하니까 가고 이렇게 가지고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가? 라는 스스로의 통찰. 아하. 의미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를 찾고 주체적으로 의미를 찾고 나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자기 스스로 가장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 학습의 효과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존주의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과목에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없는데 여기는 실존주의. 그 다음에 20세기 미국의 교육 철학은 다른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2개 정도 알아두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이제 마쳤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그 교육의 기초부터 책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영역별로 이제 구조화 되어 있는데 이 영역별 구조화된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올려놨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교육의 기초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